자, 그러면 좀 가벼운 질문을 저희가 준비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누가 준비했죠? 예, 김희준 해설위원. 탄핵 반대라도 뭐 여러 가지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 한 작가와의 만남에서 드라마처럼 영원히 바뀔 수 있다면 우리 김문수 후보님과 영원히 바꿔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건데요. 만약 김문수 후보께서 누군가가 영혼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한덕수 예비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왔는데 누구와 바꾸고 싶으십니까? 이재명. 뭐 이준석도 포함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아는 편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하고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은 그분의 형님, 공인회계사 이재선 씨,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경기도지사 때 찾아와서 강력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났고 그 형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은 자기 형님이 자기하고 정치적 입장이 달라졌다 하시죠. 이렇게 해서 형님을 어떻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생각했을까? 뿐만 아니라 성남시민도 한 20여 명 강제 행정 입원을 시켰어요. 다른 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수님한테 쌍욕을 하는 걸 보면은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저런 욕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한번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고 저는 또 사칭을 해도 검사도 사칭하고 총각도 사칭하고 이것도 어떻게 가능한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고 바꿔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약간 좀 부드러운 질문이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세상은 너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 또한 놀랍습니다. 혹시 생성형 AI 중에서 혹시 써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챗GPT라던가 뭐 이런. 저는 지금 퍼플렉서티라는 그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 아주 챗GPT보다 낫고 제가 써본 중에 최고더라고요. 퍼플렉서티가 최고 좋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해서 찾아보고 물어봅니다. 앞서가시는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뭐 급속도로 이제 세상과 기술이 발전하는데 그 청년 정책에 이제 최대 관심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그 젊은이들에게 그러면 미래를 위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준비를 좀 하라고 조언하고 싶으신지요? 젊은이들한테는 절망하지 마라. 청춘은 아름다운 청춘 애착이지 않습니까? 정말 청춘은 그 어떤 좌절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청춘은 어떤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고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아기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제 모든 정치 역량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네, 그럼 포괄적인 정치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석국 기자님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소위 그 빅텐트 관련돼가지고 두 가지 질문 정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한덕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지금 소위 개헌 빅텐트, 개헌에 찬성하는 자기는 3년만 하고 그만둘 테니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극복하자 하면서 그 개헌 빅텐트를 주장하고 계시고 반면에 우리 김 후보님은 방점이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한 반 이재명 빅텐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얘기인데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헌법이 위대한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72년 유신 때부터 시작해서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그동안 감옥도 2번 가고 제가 재적도 계속되면서 정말 제 나름대로 온몸을 바쳐서 싸웠습니다. 그 민주화의 기나긴 역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획득한 것이 바로 직선제 개헌 1987년 현행 헌법입니다.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위대한 열매이고 결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매우 존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현행 헌법에서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독재가 의회 독재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법부도 장악하고 또 대통령까지 되고 뭐 여러 분야의 사회 각계를 장악하고 지금 정당에도 이재명 후보는 89.7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건 김정은과 시진핑과 결정은 이런 어마어마한 정당 내 민주주의 자체가 말살되고 있습니다.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의회 독재를 고칠 수 있는 일정한 개헌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정한 정도 그 구성 방법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지방분권 그리고 진정한 분권과 인권의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개헌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또 관련하여 지금 당 지도부는 줄곧 쭉 얘기해 오는 게 이 빅텐트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보다는 일단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우선이다 이 입장이고 우리 후보님은 이준석, 이낙연 심지어 뭐 저희 취재로 뭐 황교안까지 가능하면 포함하는 뭐 큰 단일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단시일에 가능하겠는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특히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나머지 언급된 후보님들 중에서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꽤 많이 좀 나오고 있는 분인데 그러면 현재 이준석 후보는 대선 완주 의지를 뭐 가는 곳마다 밝히고 계시는데 우리 국민의힘과 단일화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과 보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전략이 빅텐트는 제가 후보이고 저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빅텐트를 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한덕수, 두 번째가 이준석, 그 다음에 이낙연, 뭐 황교안도 뭐 되고 누구라도 이 반 이재명이 될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여기에 모였어. 그럼 빨리 되겠느냐? 되는 사람부터 먼저 단일화를 하든 또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안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하든 처음에 금으로 넓게 쳐야지 뭐 이쪽에 뭐 거기 뭐 여기만 금으로 쳐지 이건 안 된다. 빅텐트는 그냥 빅텐트로 넓게 쳐야 된다. 그러나 거기에서 얼마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거로 봐서 이준석 후보도 나중에는 좀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 꼭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도 개인적으로도 대화하고 해서 반드시 이 빅텐트를 성사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제 동안입니다. 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뭐 이 조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상계엄과 탄핵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그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특히 얼마 전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정강정책 연설에서 대국민 사죄를 한다는 사죄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님은 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 또는 이런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상계엄은 명백하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서 비상계엄이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질 겁니다. 저는 이건 반대고요. 군사력이 동원된다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지 그것이 이렇게 동원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비상계엄은 저는 반대고 누가 하든지 이것은 불가피한 군사력 동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계엄은 안 되고 우리나라처럼 민주화의 과정에서 많은 계엄을 겪었던 나라고
국민들 기억에 남아있는 이런 소위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이 지금 성공한 두 번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고 한 번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데 다 당내에 야당 의원만 된 게 아니고 당내에서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데 가담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당의 그 원리상으로도 안 맞고 정당이 뭡니까? 뜻이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뽑아가지고 자기가 세운 대통령을 자기들이 야당하고 합쳐가지고 탄핵을 해서 쫙 정한다. 그 사람 그런 당이 뭐 과연 이게 자격이 있느냐? 그런 점에서 그 문제를 말한 것이고 누가 탄핵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정치화됐다. 어떠세요?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제도적인 헌법재판소로서 판결한 것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로 사과해야 된다면은 이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 여러 가지 그 일체서 지금도 국민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우리 당의 참 부끄러운 모습 이거 정말 사과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우리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일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지만 또 이 비상계엄을 초래하게 한 민주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해서 좀 비교적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지금까지 본 일반적인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바라보는 그 이미지랄까, 이런 강성보수 이미지가 좀 없진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본선에서 그런 이미지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거기에 또 동의하지 않는 이런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아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또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제가 또 여러 가지 고위직도 이렇게 해갖고 저는 또 경상북도 영천 출신인데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으로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런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저를 모르시는 분은 상당한 정도 어느 한편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시면은 저 사람은 안 해본 것이 없고 이해 못할 것이 없고 함께 못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함께 손잡고 정말 국민이 더 행복하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도 위대한 길이 있다면 그 누구와라도 손을 잡고 반드시 제 모든 것을 희생하며 바치겠습니다. 그 점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해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짧게 추가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당선 후보로, 대선 후보로 출대된 직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논의해본 적이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좀 그런 생각해보거나 논의해본 적 없다는 그런 답변도 좋지만 좀 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가 대통령을 임기 말에 좀 지지율이 떨어지는 축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아주 부채님한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자기가 뽑았던 대통령이 잘못하면 책임져야죠.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자기들 반성해서 해야지. 그 사람을 잘라내므로써 나는 내 일을 했다 이건 아닌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난 탈당하겠다 이런 거는 몰라도 정당의 지도부가 그걸 좀 문제가 있으면은 잘라낸다. 인기 떨어지면 잘라낸다. 이런 것들은 정당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본인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잘못된 걸 보면서 자기 정당을 더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하나의 반면 교사로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내쫓아오면서 그게 해결되지도 않고 또 면책될 수도 없다고 그러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락 연수할 때 보니까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하도록 한다. 그것과 사전투표제 폐지를 약속하셨거든요.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동안 지난 겨울 이후에 한국 사회를 좀 뒤덮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론인데 그 부정선거론에 동의하십니까? 부정선거가 이제 뭐냐, 이 싸움이 우리 국민들 속에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성실하게 답변해줄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주도록 하는 행정 자체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우리 선관위는 뭐 그거 이미 다 밝혔다. 더 제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를 들면 제일 문제 제기 많이 되는 게 사전투표인데 사전투표도 관외 멀리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에 그 투표지를 자기 주소지로 송부하는 과정 가져와서 5일 동안 보관하는 과정이 옳으냐 여기에 다른 문제가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 주권자의 정당하든 부당하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해명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민주당이 변화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나는 중도 보수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 멀리 오른쪽으로 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포지션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그냥 저는 국민정당이다. 그러니까 국민정당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중도 보수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좌에 있었지 않습니까? 좌에 있었는데 좌 중에도 급진적인 거였기 때문에 제가 입당할 때는 굉장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 우리 김영삼 대통령 빼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이나 뭐 모든 당위원들이 그때 반대가 많았는데 이런 사람까지도 끌어와서 저나 이재원 이런 사람도 끌어와서 나름대로 뭐 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느 쪽이든지 좌든 우든 포괄적으로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이 모든 부분을 다 용광조처럼 녹여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국민의힘은 단순히 보수 정당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뭐 가장 혁신적인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은 저는 보수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굉장한 정도로 많은 혁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남은 대혁신을 한 부분 때문에 이걸 꼭 보수라고 해야 되겠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하나만 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왼쪽 끝에도 해봤고 지금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거로 평가되시고 있고 노르코에서 면도날을 만드는 가장 낮은 자리도 해봤고 국회의원과 도지사도 해보셨는데 아래 위 좌우 굉장히 극단적인 건 해보셨는데 가운데 경험이 좀 없으신 거 아닌가 그 부족을 좀 느끼시고 가운데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산수를 하더라도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가운데를 안 거치고 못 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가운데 갔다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늘 중용 제가 생각하는 저는 어릴 때 서당에도 다니고 이런데 중용 이 사서 중에 하나는 중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이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 머릿속에 가운데가 있고 제 행동에서도 제가 뭐 함부로 막말하고 이런 거는 좀 적은 편 아닙니까 정치인이. 그것은 바로 제 나름대로 이 항상 화가 나더라도 중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제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뭐 제 정치적 포지션이 중도층을 끌어안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그 극우로 분류되는 그 정강훈 목사가 손잡고 자유통일당을 창당하셨고요. 그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그 광화문 애국 세력 그리고 또 600여 개 자유우파 시민단체들과 결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어서 이른바 중도층 표심을 끌어안기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 전 국민을 아우러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전략이 좀 뭐 그런 비판 나옵니다. 예. 그런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경우에는 광장 세력, 그러니까 제도권 정당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는 의병을 일으키듯이 정말 광장에 나와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는 꼭 국회의원들의 힘만으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정당 당원들만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6.25 때는 학생들 중에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도 학도 의원본으로 나가서 많은 분들이 순국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중도를 이야기해서 극단적인 국가의 위기가 왔고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지키느냐? 국회의원이 지켜주겠지. 헌법재판소가 지켜주겠지. 저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우리들한테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목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만약 집권한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존립할 수 있느냐 아니면 히틀러처럼 될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스스로를 중도라는 이름 아래 약하게 만들고 좁게 만들고 미미하게 만들어서 나라의 위기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열심히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다 하지만 그러나 또 바깥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님 그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좀 감쌌고 비상경 조치의 논리도 좀 되풀이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통이 써준 연설문 아니냐 뭐 이런 총평까지도 나왔는데요. 이 같은 그 강성 친윤 이미지가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강성 친윤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 뭐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친윤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개헌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노동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법치주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훌륭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한 절반 이하로 확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노동개혁, 약자에 대한 보상, 이거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하니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지금 탄핵이 돼서 이러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생각과 제가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 정부를 더 올바르고 완성된 모습으로 끌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개업이라는 이런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불행하게 지금 이렇게 재판까지 받고 계시는데 아주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